쉽게 결론을 지으면 일단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가져가도 될 코인이긴 합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한계들을 극복해서 우리는 빠르고 시장에 친화적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출시하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탄생이 됐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의 저자시죠. 김동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정말 핫한데요. 근데 요즘 좀 뭐라 그럴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늘긴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까지 네. 올해 불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네네. 약간 좀 하락 이후의 횡보를 걷고 있죠. 네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비트코인 이제 뭐 끝났다, 시즌이 종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또 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 상으로 보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뭐 크게 뭐 월봉, 뭐 주봉, 일봉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이제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최근까지는 굉장히 이제 상승을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조정과 이제 하락 뭐 시그널 이후에 약간 횡보 또는 이제 뭐 조정 요렇게 보는 게 이제 시장의 지금 흐름이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끝나고 조정과 어느 정도의 하락이 끝난 이후에 여전히 비트코인의 어떤 대상승 이제 불장 그것이 이제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근거는 실제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일단 반감기 이후에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지나서가 이제 최고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작년 4월이 이제 반감기였으니까 여전히 그 시기는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시기상으로 보면 한 올해 이제 한 하반기 정도, 여름 그때쯤이 이제 제일 이제 좋은 장의 어떤 장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과거 패턴과 똑같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패턴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시즌이 종료된 건 아니다.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실제 비트코인이 불장을 찍고 나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한 알트코인의 아직 상승장은 아직은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투자와 알트코인 투자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네네.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해도 괜찮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뭐 과거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이제 뭐 적립식 투자라고 하죠. 계속 모아왔으면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할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암호화폐 이제 기축통화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좀 잘 모르겠고 좀 어렵다 이러면 비트코인만 그냥 계속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10년, 20년, 30년 봤을 때도 비트코인 지금보다 이제 우상향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모아가는 그런 자산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은 시가총액이 보면 뭐 2부터 3, 4 쭉 있는데 그것들이 뭐 1년, 뭐 2년 사이에 순위가 계속 바뀌면서 네. 시총 10위에 있던 것들이 100위권으로 밀려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처럼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불장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 수익을 좀 실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좀 더 좋은 알트로 좀 갈아타야 되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투자 종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알트코인이죠. 그냥 쉽게 비트코인은 중장기 할 수 있는 코인. 네네. 그 다음에 일반 알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단타 트레이딩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네. 오를만 할 때 네네. 팔아야 되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알트코인 가운데서 내러티브하고 펀더멘털 네네.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인에 무슨 펀더멘털이 있나 싶은 네네. 생각도 있기는 한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코인에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사고 팔고 뭐 저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이제 시가총액 2위 이제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 그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예를 들어 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도 발행하고 또 뭐 DApp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달리 실제 기술력이 있고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어떤 생태계들을 이끌 수 있는 실제 기술력과 어떤 펀더멘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이 있는 그런 이제 펀더멘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더리움을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어떤 플랫폼 같은 코인, 그 이더리움이고 그런 유사한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실제 기술력이 있는.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민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클릭해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완성된 기술력 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클릭해서 발행한 코인이고, 근데 그런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어떤 플랫폼, 그 기술력에는 이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균형, 내러티브와 펀더멘탈을 그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 어떤 겁니까? 전략의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알트코인도 약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내가 뭐 비트코인을 뭐 한 7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 3 정도를 이제 알트코인을 만약에 배분한다고 했을 때 한 2 정도는 이더리움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있을 코인이 되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펀더멘털이 있는 코인이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 비트를 7, 뭐 이더를 2 가져갔으면 이제 1이 남잖아요. 네. 이 1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펀더멘탈 중심의 코인이 아닌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내러티브라고 하죠. 인기 있는 종목, 뭐 AI라든지 민코인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막 급등했다가 또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면서 투자하고 또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 실현한 것을 다시 비트 자산으로 모아가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좀 굉장히 펀더멘탈 좋은 그런 이제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펀더멘탈이 있는 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알트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 말씀이신데 그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그 기준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까 이게 잘 네네. 와닿지가 않네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다르게 이 암호화폐도 그 암호화폐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준은 예를 들어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상에서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찍히는지 그 지표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탈중화된 금융 플랫폼이죠. 거기에 보면 실제 이 해당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얼만큼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했을 때 지금 제일 많이 예치된 금액이 있는 체인이 어디인가 보면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실제 자금이 있으니까 그 자금력이 빠지면 이제 펀더멘털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 자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고 자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하고 그리고 그 체인이 탄생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그 체인을 만들었던 개발진들의 어떤 스펙들 얼마나 이제 훌륭한 개발진들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VC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VC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지표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분석해서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측정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 투자들 우리가 주식할 때도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네네. 요거 비중이 높은 거 보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우리도 따라하는 매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알트도 그럴 수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관 투자가들의 그 알트코인 그 뭐라 그럴까요? 비중 네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비중은 주식시장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인데 보통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보통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VC들은 코인이 이제 발행되기 전에 그 코인의 일부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코인이 시중에 뭐 한 뭐 100달러로 이제 상장이 됐으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뭐 1달러로 이제 그 코인을 매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가 기관들이 그 알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 VC가 언제 그것을 이제 투자를 했고 뭐 그
상장하기 전에 투자했는지 아니면 상장하고 나와서 있는 코인들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쪽에는 유명한 VC들이 있습니다. 그런 VC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좀 눈여겨봐야 되죠. 그래서 기준이 정리해보면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VC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VC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언제 매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물량을 이제 보통 VC들이 일찍 들어오면 빨리 정리를 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이제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VC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제 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분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VC들이 투자하더라도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좀 싸게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락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VC들이 물량을 정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타이밍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보면 알트코인 투자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 김동완 대표님도 올해 네. 뭐 그것이 여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불장이 올 것이다 알트코인.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그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네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잖아요. 네네. 뭐 6배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이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올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코인들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 수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데 지금의 트렌드는 일단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미국 중심의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알트코인들이 이미 좀 시장에서 수혜를 좀 받긴 했습니다. 근데 불장이 오면 미국 중심의 알트코인들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를 새롭게 출시한 그러니까 2025년 올해 이제 그동안 한 3, 4년 준비해 오다가 새롭게 출시한 뭐 레이어 1 메인넷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새로운 거니까 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면서도 시총이 가장 높으면서도 못 오른 종목. 네. 그래서 이제 리플에 이어서 네네. 이더리움이 네네. 이제 좀 급등할 차례가 아니냐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젠 솔라나의 시대가 온 거야. 네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도 하고. 네. 이 두 코인의 차이 그리고 어디가 더 지금 그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쉽게 결론을 지으면 일단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가져가도 될 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모든 이제 이더리움 뒤에 나오는 알트코인, 예를 들어 이제 솔라나 같은 그런 레이어 1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용해서 조금씩 발전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더 좋죠.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훨씬 많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라는 게 결국 이더리움의 아이디어도 비트코인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솔라나나 모든 그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에서 다 파생돼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능가하긴 조금 힘들 것 같고 솔라나가 그렇지만 이제 두 개가 같이 가긴 할 겁니다. 같이 가고 두 개가 이제 작년에 보면 이더리움이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란 그 네트워크 있고 이더리움이 그동안 이제 이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용자가 몰렸을 때 수수료가 비싸지고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하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만든 게 그 레이어 2라고 해서 이더리움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인들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확장성 가능한 그런 체인들을 작년에 좀 구축을 했고 올해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계속 이제 발전 중인 거죠. 굉장히 일찍 나와서.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런 이더리움 한계들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 출시했을 때. 그래서 그 한계들을 극복해서 우리는 빠르고 시장에 친화적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출시하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선도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솔라나에서 이제 민코인의 해였는데 대부분의 민코인들이 솔라나에서 많이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솔라나에서 그 가격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민코인 생태계예요. 거기서 이제 쉽게 거래하면서 누구나 민코인 만들 수 있고 막 갑자기 급등하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민코인을 발행했는데 그것을 솔라나 체인에서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를 더 위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민코인을 솔라나에서 발행했냐면
그 민코인 생태계를 솔라나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민코인을 만약에 발행하려고 하면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뭐 어떤 시장 친화력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죠. 근데 민코인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 자체는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탄생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보다는 이제 좀 느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으로 좀 깊이 있고 좀 안정적인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면 솔라나는 그런 안정적인 것을 수혜를 입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민코인 생태계가 발달하면서 트럼프 민코인 같은 경우도 솔라나에서 발행되면서 솔라나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 민코인은 그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한 번도 사지 않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어떻게 샀냐면 솔라나에서 그냥 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살 수 있는 그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 생태계는 굉장히 그런 사용자 친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덕에 아마 이제 트럼프 민코인이 솔라나에서 발행되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솔라나가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빠른 의미는 있죠. 그래서 솔라나는 계속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를 투자한다면 내가 좀 짧게 투자하면서 좀 수익률도 높이고 싶고 시장에 이제 빠른 트렌드를 쫓아서 큰 수익률을 보고 싶다고 하면 솔라나 생태계가 좀 적합하고 난 좀 장기적으로 그냥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펀더멘탈을 보고 길게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좀 길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더리움이 좀 더 적합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좀 어렵죠. 비트코인이 더 좋긴 한데 또 활용성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자산의 증가라는 네네. 차원이니까 네네. 또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것이냐 이 측면에서 본다면 네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또 보기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내가 10년, 20년 투자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아요. 한 100억 정도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냥 어디 한 자산에 그냥 묻고 잊고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뭐 할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사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안에 뭐 그 디파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거든. 이거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더리움을 가지고 뭔가 암호화폐 생태계 그 리서치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은 비트보다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좀 더 적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그냥 이더리움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100%, 200%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 그냥 코인처럼 비트코인처럼 가만히 사두고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그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디파이 말씀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디파이를 우리가 이걸 뭐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냥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가 디파이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줘요. 한 3, 4%. 그리고 이더리움을 맡기면서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뭐 달러하고 동일하게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대출한 거 가지고 또 이제 짧게 뭐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러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비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아, 근데 그 디파이 그러니까 그 하는 게 이자를 빌려주는 게 3%? 그게 연리 3, 4%인 겁니까? 아니면 월입니까? 연이죠. 연이겠죠. 연 기준으로 3%인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 한 3, 4%인데 이더리움 생태계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 레이어 2들인데 새로 나온 레이어 2들은 이자를 뭐 20%, 30% 이렇게 줘요.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는 새롭게 출시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은 뭐 제1금융권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 정도로 인식될 것 같고 그 위에 나온 레이어 2는 제2금융권. 그 위에 있는 또 뭐 뎁이라고 하는 제3금융권. 네 번째로 가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굉장히 고금리의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를 쓰는 범위만큼 리스크를 감안하는 것만큼 투자 수익을 더 높일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범위가 그러니까 많죠. 작은 돈 가지고 뭔가 공격적으로 불려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갈수록 레이어 2, 3 뒤로 네네. 갈수록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 나온 생태계일수록 네. 이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것도 네. 감안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은 네. 3% 정도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네네. 이렇게 이해를 네네. 하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디파이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그런 네. 자, 제가 이더리움이 있어요. 네. 자, 지금 당장 가장 또 위험한 거 빼고 네. 믿을 수 있게 내가 네. 디파이로 3, 4%를 이유를 얻고 싶어요. 어디에다 내가 이걸 빌려줍니까? 그 아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베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일 오래됐고 그 디파이에서 이제 예금과 대출 플랫폼 중에서 가장 이제 선두적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킹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예를 들어 이제 디파이를 할 때는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디파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실제 그 플랫폼에 내 돈을 예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 코드에 만약에 결함이 있으면 해커가 그 예치된 금액을 다 탈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하는 디파이들은 그런 이제 해킹 리스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파이 예치할 때는 그 체인, 예를 들어 이더리움 체인 자체도 훌륭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그 디파이 상품이죠. 그것도 안전해야 되는데 이 아베라는 상품은 아베라는 어떤 플랫폼이에요. 거기는 지금까지 이제 해킹 한 번도 없었고 제일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을 운용해주는, 그만큼 이제 이유는 조금 낮죠. 그렇지만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가 그렇죠. 이렇게 있고 네. 또 이더리움과 그 솔라나,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렇게 이율이 낮은 대신 이러한 안정성이 있다면 솔라나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율도 좀 많이 더 디파이도 그렇죠. 높을 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비트 하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안정적이지만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을 예금 대출을 하니까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솔라나는 더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률은 더 높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솔라나가 수익률이 제일 높죠. 네. 그렇지만 이더리움 좀 더 낮고 비트코인이 제일 낮지만 제일 안정적이고 롱텀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네, 알겠습니다.